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혜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다혈질의 말투가 거친 편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는 폭언을 듣다 못해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 결심이 워낙 확고해서 남편도 동의해줬지만 아이는 반드시 자신이 키워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심 소송 중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서 내내 데리고 있었죠. 다행히 1심 판결 결과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고 엄마가 양육하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또다시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2심 소송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남편이 면접교섭 기간에 아이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겁니다. 녹취록 내용 중에는 엄마가 나 때렸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나 아빠랑 살고 싶어 라는 아이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종일 사랑을 줘도 모자랄 아이를 제가 왜 학대하겠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아이에게 저런 끔찍한 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엄마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녹취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는데 아동학대로 고소까지 당하다니 너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아이의 녹취록에는 엄마가 나를 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아이들의 대화 이렇게 녹음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3살이에요. 3살짜리 아이의 진술이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안처럼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학대했다, 아동 학대자는 아이를 키우기 부적합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증거로 아동의 진술이 제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동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양육자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을 했을 때 판사님이 안 좋게 보실 것 같다고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네. 하지만 판사님도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그만큼 불완전하고 정신적 세뇌나 유도 질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은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사안에 아이 나이가 3살로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이의 의사가 실제로 이제 재판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13세 이상인 거고 지금 이 사안은 3살짜리 아이거든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아이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도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법원은 아동에게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아동이 그 유도에 따라 대답했을 때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의 나이랑 언어 능력, 아이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배경,
또 부모의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아이가 한 말이 그 아이의 실제 의사라는 판단이 먼저 있어야 그 내용이 재판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아이의 진술이 이제 오염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한테는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묻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양육자가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진술은 있지만 학대 정황은 전혀 없는 경우. 네. 양육자가 정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양육자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만일 아이가 학대 사실을 진술을 했더라도 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전혀 없고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또 상대방이 유도 질문을 한 점이 드러나면 양육자 지정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유사한 사건에서도 어린아이의 학대 진술이 제출되긴 했는데요. 네. 그 사안에서 우리 의뢰인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당사자들이 이제 놀라겠죠? 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중에서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쪽이 이제 양육자 지정을 받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중에 이제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 남편이 1심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법원이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기본 원칙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또 적합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친밀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아이의 의사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별거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 중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야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대체로 그렇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네. 물론 기존 양육 상태를 변경시키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일반적으로 양육 환경의 변경이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수록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례의 1심 판결 결과처럼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일방이 소송 내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더라도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키우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판결상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긴 하지만 꼭 그것만이 결정적인 그건 아니다. 판단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봐서 그럼 최근에 이제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상당히 핫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 씨 엄마가 자식에게 최대 악역으로 등장했잖아요. 네. 저도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처럼 이름만 부모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것처럼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의 친권 행사에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친권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제 친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양육권과의 차이는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그리고 재산상의 여러 권리랑 의무를 말합니다. 네. 친권을 가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네.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네.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양육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의 편리를 위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으로 몰아서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경우에 따라 양육자는 한 명으로 하되 친권을 공동으로 갖는 걸로 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피해 아동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친권자로부터 단기간 분리하거나 이제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 인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연자분은 이혼소송 중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3살 된 아들이 엄마에게 맞았다고 진술한 녹취록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연자분은 아이를 학대한 적이 전혀 없었고 또 이 녹취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셨는데 어린아이의 진술은 어른들의 유도된 질문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유도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에서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기본 원칙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라고 하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배달앱 허위 리뷰로 피해를 본 업주가 리뷰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했다가 며칠 뒤 취하한 사실이 전해졌죠. 그 이유는 업자의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허위 리뷰 작성자가 남긴 항의 글에 업주가 먼저 사과를 하고 환불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업주들은 블랙 컨슈머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영업자 A씨는 음식을 배달받은 고객이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하면서 리뷰를 작성하자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을 진행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똑같은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가 5명이나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똑같은 플라스틱 사진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고 환불받은 것을 알게 된 거죠. 자영업자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담당 수사관이 먼저 환불을 이야기해서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결국 고소를 취하한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 자영업자가 A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 피해자가 5명이나 있고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영업자 A씨가 비록 먼저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을 해줬어도 그 사건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무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현행법은 고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A씨는 다시 고소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영업자들이 고소를 한다면 그것은 처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스티비 원더의 리빙 폴더 시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